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정몽주의 머리를 잘라 저작거리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이방원은 워낙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뤄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방원의 아버지 누구?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우리가 지난 여행에서 만났던 인물이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자, 그렇다면 이방원의 어머니는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이방원의 어머니. 이방원의 어머니는 누굴지 가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이방원 보이죠? 네. 그 어머니. 한씨. 네. 한식. 예. 이방원의 어머니 한씨인데 이방원은요, 총 8명 남매, 8남매 중 몇 번째인가요? 다섯째. 네, 5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방원에게는요,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자, 다른 가게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아. 이방원의 두 번째 어머니 강 씨입니다. 자, 강 씨에겐 지금 몇 명의 아들 있죠? 2명. 두 명.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태가 이 강 씨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이 이방원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 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방원과 또 다른 어머니 이 강 씨는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방원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이런 거. 예, 이런 전쟁. 거. 예, 전쟁하고 예. 이런 거. 군사. 이성계 하면 딱 떠오르는 그쵸. 사병들 있잖아요. 네. 뭐였어요? 가별초. 그죠? 가별초. 가별초, 맞습니다. 이 이방원의 집안, 바로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고려를 지킨 영웅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의 집안이요,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요. 아버지 이성계는 고려의 변방, 동북면 출신의 신흥무신이었지만 고려 중앙정계는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설 자리는 별로 없었죠. 자, 그런데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 있던 이 이방원의 집안을 권문세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이성계의 집안을 쭉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 씨입니다. 개경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떨치던 권문세족 집안의 딸이 바로 강 씨였던 거예요. 검문세족 알죠? 네. 이 권문세족의 지금 필적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냥 돌고 있는데 여기를 쭉 올려준 게 바로 권문세족 집안의 딸 강 씨와 바로 이 이성계가 결혼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강 씨의 가문은요, 이방원의 집안이 개경에서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강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처, 서? 서울경 아내처, 수도에 둔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결혼으로 전주희 씨, 이방원의 집안은 무력, 경제력, 명예까지 갖춘 세력가로서 쭉 수직 상승, 발돋움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당시 이방원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이 이방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동북면에 살던 이방원이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개경.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수도인 개경. 당시 고려에서 최고 교육을 받으려면 개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다? 이방원이 나이가? 8살. 8살. 8살이니까 보살핌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공부를 위해서 친어머니의 곁을 떠난 이방원.
어디서 머물렀을까요? 아, 이 연결이 되네. 강씨 그렇죠, 엄마 그렇죠. 집.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경처 강 씨가 있는 집에 머뭅니다. 이방원은요, 바로 이 강 씨의 보살핌 아래 개경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사실 교수님 이성계가 이방원을 경처 강 씨에게 보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가문 내에 문신학자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중에 문반직을 얻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자식 쭉 보니 그 중에 가장 총명한 친구가 이방원이고 8살 어린 나이지만 개경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던 거지요. 자, 문제는 그럼 과연 이방원은 공부를 잘했냔 말이에요. 네,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방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되게 총명하다 그랬었어요. 이미 선생님께서. 아하. 저희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강 씨가 매양 태종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해 말하기를 어찌해서 내게서 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아, 내 자식이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가 났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와. 네, 그만큼 강 씨가 이방원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방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 씨 어머니의 어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이방원 또한 효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8살 때부터 강 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이방원. 와, 17살이 되었을 때 역대 조선 왕 중에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이력. 여기서 문제가 나가야 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번 문제 보여주시죠. 자, 한번 문제 보여주시죠. 이방원이 17살에 이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를 한 거예요. 야, 이건 플래카드 걸 정도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걸어야지. 사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그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은 시험 안 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방원은 여기에 합격을 한 겁니다. 팩이 확실한. 그렇죠. 야, 이 소식들은 아버지 이성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뭐 괜찮았다. 잔치해버려라. 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난리 나죠 뭐. 아니야. 무신 집안이었던 전주희 씨 가문에 이방원이 처음으로 문신 타이틀을 더 안겨준 겁니다. 당시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성계의 기쁨 보시죠. 제학에 임명되니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관교 읽기를 2-3번에 이르렀다. 이성계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을 시켜서 그 임명장을 2-3번 계속 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이방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까지 합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어머나. 어머나. 아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의지한다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5째로 했잖아요. 네. 그 위쪽에 형들 있잖아요. 네. 형들을 다 제치고 5번째 아들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원에게 큰 기대와 믿음 그리고 애정을 보였던 겁니다. 이방원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방원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을 떠난 아버지가 군사를 돌려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나단, 이 사건이 뭘까요? 위화도 해군. 그렇죠. 바로 위화도 회군.
순식간에 이방원의 집안은 역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역적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처단당해요. 죽죠. 죽어요. 자, 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방원은요, 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요, 아내가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포천이었습니다. 왜 포천으로 갔을까요? 급합니다, 지금 이방원. 포천. 그 어머니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바로 이 포천은 아버지 이성계 집안에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친어머니 한 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원은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그 경청. 강씨. 강씨 그렇죠.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줬던 또 다른 어머니 강 씨의 집이었습니다. 정랑 이방원을 찾아라. 그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예. 비키시오. 갖은 고생을 하며 이 가족의 목숨을 지킨 이방원. 얼마 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했다는 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와.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원의 기지와 헌신이 가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원의 집안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하루아침에 고려 최고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오, 맞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 고려 전체를 들끓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영상 한번 보시죠. 눈빛들 교환. 와. 오. 오, 당했어, 당했어. 이 개경 선주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는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사람, 아까 눈짓으로 신호를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는데 응.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아니 것일까요? 뭐야?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냐면요, 이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는 물론이고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몽주가. 네. 자, 그렇다면 정몽주는 대체 왜 이방원의 가족들의 목숨을 노린 것일까요? 당시 고려는요, 이성계파와 정몽주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정몽주는 기존의 고려, 이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펼쳐나가면 된다. 이러면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세력의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몽주는 바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그 측근 세력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때 정몽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쳐서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동북면에서 몸져 눕게 된 거죠. 정몽준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기회다. 때다. 그렇죠. 재빨리 이성계의 측근들을 다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성계의 세력을 정계에서 다 쫓아낸 다음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귀양을 보낸 인물 중에는요, 이방원과 아버지 이성계가 매우 의지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보내려고 했던 그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정도전.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해 준 사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몽주 아니에요? 어우, 맞습니다. 어우. 너무 잘 맞춘다. 이 정몽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오랜 번마저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정말 이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라면 물불 갈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원은요, 긴 고심 끝에 정몽주를 죽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정몽주의 머리를 잘라 저작거리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목숨을 노리던 정몽주를 제거한 이방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방원이 가문 전체를 위협했던 큰 적, 정몽주를 없앴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냥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우와,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성계는요, 이방원에게 내 이놈! 어찌 이런 불효를 저지르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와, 왜냐면요, 정몽주는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고려의 대학자입니다.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엎었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방원. 그러니까 칭찬하고 와 장하다, 우리 가족도 살리고 아하. 너 덕에 이렇게 됐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억울해할 거야.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하지 한번 않았어요? 가봐요. 끝까지 가봐요. 아버지. 이성계가 또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아버지. 거기까지. 문자만 보고. 그 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몽주를 죽인 것은 곧 효도입니다. 이방원이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아버지들은 더 분노합니다. 이성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 이방원을 향한 이성계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그때 용기 있게 이성계 앞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원 씨가 한번 이 사람을 확인해 주시죠.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기를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분노한 이성계 앞에서 아들 이방원 편을 든 인물, 바로 강엄마. 강엄마.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건 금지 오겹으로 이 이방원을 키워낸
바로 어머니 강씨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놀라고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몽주가 살해된 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개국공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일은 공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지금까지 잘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한 건 바로 이방원. 신하들조차 이방원의 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조선 개국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대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에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7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신위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와. 왜요?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라.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강엄마. 강씨. 그렇죠. 바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강씨.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씨는 이방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야, 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성계는요, 조선 개국의 공이 강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세자에 아이고, 지냈을까요? 그게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빠고시죠? 에, 가게도 아. 보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이때 신하들의 이구동성 발언.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신하들은요, 강씨의 아들 이방번이 아닌
한씨의 아들 가운데 저 둘째 이방관아 조선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을 제안하면서 이성계에게 이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한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때 문 밖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강씨였습니다. 신하들이 왕비인 자신의 자식이 아닌 죽은 한씨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걸 딱 듣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방벌이가 좋겠소. 이런 식으로 세자를 세우신다면은 훗날 반드시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무슨 분란이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입니다. 국왕의 핏줄이고 살아있는 왕비의 소생입니다. 헌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입니까? 왕과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종일 내밀었을 때 그 신하들이 이방번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 이게 진짜 정말 이 드라마의 장면들이에요. 지금 와, 계속 이게. 오늘 너무 예. 재밌어요, 선생님. 자, 신하들은요. 땅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이 이방번을 반대하면서 이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 눈치챈 한 신하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강씨의 두 번째 아들 이방석이 좋겠습니다. 왜요? 왜지? 네. 세자 자리에 적장자도 아니고 조선 건국의 공을 세운 이도 아닌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강씨가 개입된 거예요.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은 자신과 친형들이 모두 해왔는데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신은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은 의붓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죠? 어찌 보면 진짜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평생을 막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같은 마음으로 막 다 했는데 그 끝은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그동안 그 모든 게 이분의 계획이었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족을 위해 피까지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냉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돌아선 어머니 강씨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데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씨 말고요. 또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아하, 이게 진짜 결국 정도전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민 것이 아니라 강씨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 조선이 세워진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공신 중에 공신,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이방원이 아닌 강씨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장성한 왕자입니다. 사실 이 정몽주 사건 이후 부자 사이는 전처럼 애틋하지 않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뭔가 전환점 같은데요. 바로 명나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진짜 왜 그래? 명나라로 가라고요? 네. 이 당시 명나라로 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요동정벌. 비록 위화도 회군으로 물거품이 됐지만 조선이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이 명나라는 이 조선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나라가 조선에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주고받던 외교를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말 10,000마리를 바치라.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외교 횟수까지 줄어든다? 진짜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절. 중단이죠. 단절. 맞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이성계가 급히 사신을 보냈는데요. 입국조차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이성계 머릿속에 빡 떠오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아니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에도 급제한 학식 높은 아들. 자, 그렇다면 명나라에 가서도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정이 안 좋다는 것과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사람을 찾는 건 또 다른 감정이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이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답할 사람이 없다. 좀 이렇게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비닐병기를 꺼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신을 외면해 오던 아버지의 부탁. 이방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사실 이 왕자를 보내라는 것은요, 인지를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방원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가겠다고 한 겁니다. 명나라로 떠난 이방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수행합니다. 야. 네, 역시나 네, 역시나 이방원입니다. 목숨을 건 명나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방원, 그동안 받았던 배척에서 벗어나 조선의 중앙 정계로 쭉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네, 들어와야죠.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아하, 이 진짜. 너무하네요. 여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된 채 지방 경계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 조선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건국 이후 이방원을 가장 경계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배제시켰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강씨. 그렇죠.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습니다. 왕비를 잃은 이성계는 너무나 슬퍼했죠. 그래서 이성계는요, 왕비의 무덤을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공신에게 3년 동안 내 아내의 무덤을 지키라 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그리고요, 궁궐에서 이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도성 내 덕수궁 근처에 무덤을 만들죠. 교수님, 여기엔 이성계의 그 놀라운 정적 속셈이 숨어 있죠.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 이후 이방원의 상황 나아졌을까요? 당시 이방원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내가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하니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럼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정도전 일파가 호시탐탐 이방원의 정치적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방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정도전이 빼든 칸. 이건 바로 사병 혁파였습니다. 사병은요, 개인이 보유하던 병사를 얘기하는데 혁파란 낡아서 못 쓰게 된 제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이 병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정도전이 지금 이 시점에 사병 혁파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사병은요, 나라가 위험할 때 빠르게 나라를 지키는 수단도 됐지만 만약 역심을 품게 되면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정도전은 자신이 다스리는 중앙군 외에 왕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무력을 빼앗고 공식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도전의 뜻대로 이방원은요, 사병을 빼앗겼고 무기까지 모두 반납했습니다. 야, 최악이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도전이라는 거대한 적이 다시 이방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 고립, 무력의 해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 자,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이방원이 생각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왕자의 난 나올 것이 나왔구만. 이걸 위해 달려온 거잖아요. 뭐 많이 참았네, 많이 참았어. 왕자의 난. 아버지가 정한 세자를 바꾸기 위해 병사를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 1398년 8월 26일 저녁, 궁궐에서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전부터 심상찮던 아버지 이성계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으니 왕자들은 모두 궁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궁에 들어가던 도중 누군가 이방원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바로 이방원의 시종이었습니다. 지금 민씨 부인께서 이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프십니다.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궁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시종이 온 거예요. 화들짝 놀란 이방원은요, 그 길로 궁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려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한 이방원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프다던 아내가 멀쩡한 거예요. 뭐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가 아프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모아 죽이려 하니 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진짜. 아, 정도전 와. 이 말을 듣고 이방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궐에 나아가지 않겠소? 아니 더구나 여러 형들이 모두 대궐 안에 있으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소. 이방원은요 아내의 조심하라는 말을 뒤로한 채 경복궁으로 다시 갑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궁궐엔 까만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모두 대궐에 모이자 내시는 모두 내전에 들어오되 시종은 데려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이방원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밤이 되었는데 궁궐에 등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겁니다. 이방원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났을까요? 배가 아프다면서 자리를 벗어난 다음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형들과 함께 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분노와 설움을 폭발시키는 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병혁파. 사병혁파로 사병이며 갑옷이며 무기까지 지금 모조리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숙번의 군사들이 도성에 들어왔어. 그게 정말입니까? 무기는 저한테 있습니다. 아내? 정말이요? 예, 따라오십시오.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놓은 것들입니다. 와. 아내 대박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 어찌 이런 생각까지 해냈어? 대단하오. 대단하오. 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오. 와. 대박이다. 민 씨는요 숨겨둔 갑옷과 무기를 꺼내서 장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내 민 씨의 기지와 결단력 덕분에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왕자의 난, 제일 먼저 이방원의 칼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이인자이자 그를 궁지에 몰아넣은 정적, 정도전. 바로 이렇게 이방원은요 정도전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정도전은요 깜짝 놀라서 이웃집으로 도망쳤지만 금세 들키고 맙니다. 이때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도전은 예전의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시오. 비굴. 오메 오. 기억나십니까?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려 했을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유배에 떠났던 정도전 살려줬던 사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걸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방원 수화를 시켜 그 자리에서 정도전은 목을 뱉니다. 와.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한 번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요 이방원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가는 이방원에게 아주 쉽게 제압당합니다. 넷째 형까지 꺾은 이방원은요 명실상부한 조선의 권력자로 우뚝 섭니다. 와. 이방원은 드디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에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왕이 된 이방원이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일이 있었죠. 이방원은요,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자는 절대 잊지 않았고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수는 아직 못했잖아요. 남은 진짜 복수 대상은 바로 신덕 왕후 강씨. 이방원의 복수는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409년 4월 13일 유교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 아, 그 튀어나온 무덤을 네.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파내고 훼손하는 것을 명령한 겁니다. 신덕왕후의 무덤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가장 가까이. 가까운. 그렇죠. 가까운데. 정도. 예. 이렇게 눈만 들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원은요, 무덤을 파내서 도성 밖 산기슭으로 옮깁니다. 지금 성북구에 있는 정릉. 정릉이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입니다. 이방원은 무덤을 옮기면서 신덕왕후의 지위를 왕의 정식 부인인 왕비가 아닌 후궁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와. 이 무덤 역시 능이 아닌 묘로 부르면서 그 격을 떨어뜨려버립니다. 이후에 신덕왕후의 제사는 왕실에서 모시지 않았고요. 능에 있던 정자는 헐어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1410년 조선에 큰 일이 닥쳤습니다. 큰 홍수로 청계천의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이때 한 신하가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 구기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신덕 왕후의 묘를 지키던 병풍석을 청계천 광통교를 짓는 다리돌로 쓰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원, 어머니의 무덤돌을 다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라고 허락을 합니다.